2025년 멕시코시티 국민문화연구소 회의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멕시코 내 한류 콘텐츠 소비자 수 3,200만 명. 멕시코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수치였죠.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방문객은 전년 대비 412% 증가했고, K-팝 관련 산업 규모는 1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텔레노벨라의 나라 멕시코에서 K-드라마가 시청률 1위를 한다고요? 문화부 산하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10여 명의 문화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죠. 멕시코는 스페인어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도 자국어 더빙 없이는 고전하는 나라. 그런 멕시코에서 한국 콘텐츠가 이토록 깊숙이 파고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시적 유행일 겁니다. K-팝 거품은 곧 꺼질 거예요. 우리 멕시코 문화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데 아시아 문화 따위가 우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회의를 주재하던 국민문화연구소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수석연구원 마르코 로드리게스, 15년간 멕시코 대중문화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그는 자료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소장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르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일시적 유행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지 말이죠. 이곳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심장부 멕시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문화 지형의 변화. 한 멕시코 연구원이 석 달간 현장을 누비며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K컬처는 정말로 멕시코를 바꾸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코 로드리게스입니다. 멕시코 국민문화연구소에서 15년째 대중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건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멕시코는 텔레노벨라의 나라입니다. 마리아 라델 바리오, 루비, 테레사 같은 드라마들이 전 세계 스페인어권을 석권했죠.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문화 콘텐츠가 이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초 연구소에 이상한 보고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시티 곳곳에서 K-팝 댄스 커버 대회가 열리고 한국 화장품 매장에 줄이 서고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급상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10대들 사이에서 잠깐 유행하는 거겠지. 금방 사그라들 거야.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장관이 직접 저를 불렀어요. 마르코, 이 한류라는 게 대체 뭔가? 우리 문화 산업에 위협이 되는 건가? 장관님,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K-팝 거품론이었죠. 제 첫 보고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K-팝은 일시적 유행이고 멕시코의 강력한 문화 정체성을 뚫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근거도 나름 탄탄했습니다. 멕시코는 인구 1억 3천만 명의 거대 시장이지만 동시에 문화적 자존심이 강한 나라거든요. 스페인 식민지 시절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라틴 문화를 만들어낸 역사가 있죠. 한국 음악이 스페인어도 아닌 언어로 어떻게 멕시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까? 우리에겐 레게톤이 있고 란체라가 있고 마리아치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첨부했어요. 멕시코 음악 시장에서 K-팝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였습니다. 나머지 97%는 여전히 라틴 음악이었죠. 이 정도면 무시해도 되는 수준 아닙니까? 제 책상에는 멕시코 문화 산업의 강점을 정리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텔레비사는 100개국 이상의 콘텐츠를 수출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입니다. 멕시코 음악은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할리우드에선 멕시코계 배우들이 주연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한국 문화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코, 자네 보고서 잘 읽었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파넷 말일세.
파넴이요? 파넴이 K-팝 아이돌과 콜라보 신발을 출시한다는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파넴. 100년 역사의 멕시코 국민 신발 브랜드. 멕시코인이라면 누구나 한 켤레씩은 신어본 그 파넴이 K-팝과 손을 잡다니요. 장관님,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파넴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마케팅 팀장과 통화할 수 있었죠. 예, 맞습니다. 블랙핑크 콜라보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사전 예약만 5만 켤레가 넘었어요. 5만 켤레요? 네, 열흘 만에요. 우리 역사상 가장 빠른 판매 기록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파넴은 멕시코 신발 산업의 상징입니다. 1920년대부터 멕시코인의 발을 지켜온 브랜드죠. 그런 브랜드가 왜 한국 아이돌의 힘을 빌려야 합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파넴 콜라보 신발 출시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멕시코시티 중심가 매장 앞에 새벽부터 줄이 서 있었어요. 10대부터 30대까지, 심지어 40대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 신발을 사려고 하시는 건가요? 블랙핑크 때문이죠. 제가 5년째 팬이에요. 5년이요? 네, 처음엔 친구가 보여줘서 그냥 들었는데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이제는 K-팝 없는 삶은 상상도 안 돼요. 5년. 일시적 유행이라고 단정했던 제 첫 보고서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이미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문화 현상이었던 겁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의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신발마다 멤버들의 서명이 프린트되어 있었죠. 파넴의 전통적인 디자인에 K-팝의 감성이 더해진 모습이었어요. 신기한 건 이 조합이 전혀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계산대 앞에 선 한 10대 소녀가 신발 상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엔 행복이 가득했어요. 단순히 신발을 산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옆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100년 전통의 멕시코 브랜드가 왜 한국 아이돌의 힘을 빌려야 합니까? 우리 자체의 힘으로도 충분히 팔 수 있는 브랜드 아닙니까? 하지만 파넴 마케팅 디렉터를 만났을 때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마르코, 우리도 처음엔 고민했습니다. 파넴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고요. 100년 전통을 지켜온 브랜드가 외국 아이돌과 손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회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결정하신 겁니까? 시장 조사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멕시코 10대 소비자의 68%가 K-팝 팬이었습니다. 20대는 52%였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잊어버릴 겁니다. 68%라고요? 네, 멕시코 시티 기준입니다. 과달라하라나 몬테레이는 더 높아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엔 45%였어요.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한 겁니다. 디렉터는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멕시코 10대와 20대의 K-팝 팬 비율 추이였어요. 2020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세대 교체라고요. 세대 교체요? 네, 지금 10대와 20대에게 K-팝은 선택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일부예요. 우리가 그들과 소통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K-팝이 바로 그 언어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디렉터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멕시코 젊은 세대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음 목적지로 텔레비사를 향했습니다. 텔레비사. 멕시코 최대 방송사이자 스페인어권 콘텐츠의 제작 본거지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텔레노벨라가 전 세계로 수출되죠. 라틴 아메리카 드라마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조차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카날 5 편성국장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역대 히트작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100회 이상의 장편 텔레노벨라였습니다. 멕시코 드라마의 자랑거리죠. 최근 K-드라마 포맷을 차용한 드라마를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시간이에요. 16부작 미니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했죠. 16부작이요? 우리 텔레노벨라는 보통 100회가 넘지 않습니까? 편성국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고민이 가득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마르코. 젊은 시청자들이 100회짜리 드라마를 더 이상 안 봅니다. 넷플릭스에서 16부작 K-드라마를 정주행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00회 넘는 긴 호흡이 우리 텔레노벨라의 강점 아닙니까? 캐릭터가 천천히 성장하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감정이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40대 이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는 달라요. 그들은 빠른 전개를 원해요. 16부작 안에 기승전결이 명확하고 한화 한화가 완성도 있고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를 원합니다. 편성국장은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멕시코 넷플릭스 시청 순위 탑 10이었어요.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더 글로리, 25, 21, 재벌집 막내 아들, 나의 해방일지 무빙.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자체 제작 드라마는 겨우 2개가 탑 10에 들었어요. 그마저도 8위와 9위였고요. 저는 숫자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텔레노벨라의 나라 멕시코에서 넷플릭스 시청 순위 7개를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다니요. 시청자 분석도 해봤습니다. K-드라마 시청자의 73%가 30대 이하였어요. 그리고 그들 중 85%가 정주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전편을 다 보는 거죠. 일주일 안에요? 네, 우리 텔레노벨라는 6개월 동안 방영되지만 K-드라마는 일주일 안에 소비됩니다. 시청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편성국장은 복도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제작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사랑의 시간 촬영 세트장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전통적인 텔레노벨라 세트는 화려하고 과장된 느낌인데 여기는 절제되고 세련됐습니다. 촬영 감독이 배우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더 절제해요. 눈빛으로만 감정을 표현해봐요. K-드라마처럼요. 조명 감독은 은은한 백라이트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K-드라마 특유의 조명 기법이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조명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드라마 문법을 포기하고 한국의 기술을 빌려야 하는 겁니까? 제 질문에 편성국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마르코. K-드라마 기법을 배우되 멕시코 정서를 담는 거죠. 사랑의 시간은 한국식 제작 방식을 썼지만 이야기는 완전히 멕시코 것입니다. 멕시코 시티를 배경으로 멕시코 가족 문화를 다루고 멕시코 사회 문제를 반영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평균 시청률 16%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최근 3년 드라마 중 최고 기록이에요. 특히 20대 시청률은 28%였습니다. 이전 드라마들이 5% 안팎이었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성과죠. 방송국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히 유입되는 게 아니라 멕시코 문화 제작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은 식품 산업이었습니다. 솔직히 K푸드가 멕시코에서 통할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멕시코 음식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요리 중 하나입니다. 타코, 브리또, 타말레, 몰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음식 문화를 한국 음식이 뚫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과달라하라의 한 대형마트에 갔을 때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구부터 한국 식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아시아 식품 코너가 아니라 한국 식품만 따로요. 진열대 크기가 멕시코 전통식품 코너만큼 컸습니다.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진라면, 안성탕면. 한국 라면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멕시코 사람들이 카트에 한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라면을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3번은 먹어요. 불닭볶음면 좋아해요. 맵지 않나요? 처음엔 엄청 매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이 맛이 없으면 허전해요. 친구들이랑 모이면 누가 더 매운 거 먹나 시합도 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밀착형 소비였어요. 일주일에 3번이면 습관이 된 겁니다. 옆에 있던 한 남성은 불닭볶음면을 10개나 카트에 담고 있었어요. 많이 사시네요. 회사 동료들이 부탁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먹으려고요. 우리 회사 직원 절반이 한국 라면 팬이에요. 회사 직원 절반. 이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식문화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데 그게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토티스였습니다. 멕시코 국민 간식 제조 회사죠. 타코맛 칩으로 유명한 이 회사가 K-팝 스타 사진을 넣은 한정판 과자를 출시했어요. 마케팅 담당자를 만나러 본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각종 과자 샘플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K-팝 스타 사진이 인쇄된 포장지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 트와이스. 왜 K-팝 스타를 활용하셨습니까? 마케팅 담당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매출이 45% 올랐거든요. 일반 제품 대비해서요. 45%요? 네. 특히 10대와 20대 구매가 폭발적이었어요. 그들은 과자를 사는 게 아니라 K-팝 스타의 사진을 사는 겁니다. 과자는 덤이고요. 실제로 구매자 인터뷰를 해보니 과자를 먹지 않고 포장지만 모으는 사람도 많았어요. 담당자는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K-팝 에디션 구매자의 62%가 포장지 수집이 목적이었고 47%는 SNS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였어요. 실제로 과자를 먹기 위해 산 사람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과자 산업이 아니라 굿즈 산업입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건 과자가 아니라 K-팝 문화예요. 토티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아스, 사브리따스 같은 주요 스낵 브랜드들이 줄줄이 K-컬처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었어요. 한국 김치맛집, 불고기맛 스낵, 심지어 김과자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식당 숫자도 조사했습니다. 2020년 멕시코시티의 한식당은 15개였어요. 2025년에는 68개로 늘어났습니다. 5년 만에 4.5배 증가한 겁니다. 과달라하라는 3개에서 23개로, 몬테레이는 5개에서 19개로 늘어났어요. 저녁 시간에 멕시코시티의 한 인기 한식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만석이었어요. 예약하지 않으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손님 대부분이 멕시코 사람들이었습니다. 옆 테이블 젊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맛있어요? 엄청 좋아해요. 한 달에 2~3번은 와요. 친구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다른 메뉴도 시켜 먹고요. 멕시코 음식이 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타코도 좋아해요. 근데 한식은 뭔가 다른 만족감이 있어요. 건강한 느낌?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던 음식을 직접 먹는다는 게 재밌어요. 어제 사랑의 불시착에서 김치찌개 먹는 장면 봤는데 오늘 바로 와서 주문했어요.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바로 찾아오는 소비 패턴. 이건 단순한 음식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체험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하나의 통합된 과정이었던 겁니다. 식당 주인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인이었어요. 사업 잘 되시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하게도요. 2023년에 오픈했는데 첫 해는 적자였어요. 한국 음식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2024년부터 갑자기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더 글로리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 드라마에 한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지금은 예약 없으면 못 먹는 식당이 됐어요. 한식당 주방을 보니 직원 절반이 멕시코인이었습니다. 한국인 셰프가 멕시코인 조리사들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현지 직원을 많이 쓰시네요. 한국 음식을 멕시코 사람들이 만들어야 진짜 멕시코에 정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제가 만든 것만큼 잘 만들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 차원이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요. 그들의 식탁을 바꾸고 입맛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깊게 퍼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소셜미디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틱톡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문화원 멕시코를 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련 영상이 1200개가 넘었고 총 조회수는 3500만 회였습니다. 멕시코 인구의 4분의 1이 본 셈이죠. 영상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멕시코 K-팝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콘텐츠였어요. 문화원에서 열린 행사 참여 후기, 한국어 강좌 수강 인증, 한복 체험 영상, K-푸드 만들기 챌린지. 한국 정부나 문화원이 만든 공식 콘텐츠보다 팬들이 만든 영상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회수 200만 회짜리 영상이었어요. 한 20대 여성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추석 행사에 참여한 후기였습니다. 송편 만들기, 한복 입기, 윷놀이 체험. 15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댓글이 1만 개가 넘었어요. 나도 가고 싶다. 다음엔 꼭 가야지. 한국 문화 너무 아름답다.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어떤 공식 홍보물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실제 참여자의 진솔한 경험담이 사람들에게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갔던 겁니다. 영상 제작자를 섭외했습니다. 팔로워 50만 명을 가진 20대 여성 마리아나였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녀는 한국 아이돌 굿즈로 가득한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문화원 콘텐츠를 자주 만드시는 것 같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한테 K-팝은 인생이에요. 그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문화원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영상 찍어요. 그럼 팔로워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문화원에서 돈을 주나요? 아니요, 전혀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 채널이 커지니까 광고 수익도 나오고요. 한 달에 2,000달러 정도 벌어요. 2,000달러. 한국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 달에 2,000달러를 버는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팔로워들 반응은 어때요? 너무 좋아해요. 특히 한국 여행 브이로그나 한국 음식 먹방은 조회수가 100만 회씩 나와요. 한국 편의점 음식 먹방 찍었을 때는 200만 회 넘었고요.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한국을 간접 체험하고 싶어 해요. 드라마에서 본 장소, 먹어보고 싶은 음식, 입어보고 싶은 옷. 그걸 제가 대신 경험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똑같이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발적 홍보.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팬들의 열정을 문화 전파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정부 예산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알아서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문화 배우기, K-드라마 추천, 한국어 공부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멕시코 유튜버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총 구독자를 합치면 500만 명이 넘었어요. 한 유튜버는 한국 편의점 음식 먹방만 찍었습니다. 멕시코에서 한국 편의점 음식을 구해서 먹는 영상이었죠. 조회수가 영상당 평균 10만 회였어요. 그를 만났습니다. 왜 한국 편의점 음식입니까?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삼각김밥, 컵라면, 떡볶이. 그걸 먹으면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제 구독자들도 똑같이 느낀대요. 댓글 보면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는 말이 제일 많아요. 소셜미디어 전파력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올린 콘텐츠의 도달 범위는 100만 명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콘텐츠의 총 도달 범위는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30배 차이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신뢰도였습니다. 공식 채널 콘텐츠의 참여율은 3%였지만 팬 제작 콘텐츠는 15%였어요. 사람들은 정부 홍보물보다 실제 팬의 경험담을 훨씬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팬덤이 곧 문화원정대라는 내용이었죠. 장관은 이 보고서를 읽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르코, 자네 보고서대로라면 우리가 K컬처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장관님. 팬들의 자발적 참여를 막을 순 없으니까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요. 그럼 우리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게 문제입니다. 산업계와 문화계의 반응이 정반대거든요. 다음 주에 멕시코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K컬처가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기업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K-팝 덕분에 우리 화장품 매출이 작년 대비 60% 늘었습니다. 한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였죠.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K 패션 스타일을 따라한 옷들이 잘 팔려요. 특히 스트리트 패션 라인은 전년 대비 90% 매출 증가했어요. 한국 관광 상품 문의가 폭발적입니다. 한국행 여행 패키지가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2024년 대비 160% 증가했습니다. 산업계는 K컬처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숫자도 그걸 뒷받침했어요. 멕시코의 K컬처 관련 산업 규모는 2025년 기준 12억 달러였는데 전년 대비 38%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한 전자제품 유통업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삼성과 LG 제품 판매가 늘었어요. K드라마에 자주 나오니까요. 특히 LG 냉장고는 전년 대비 42% 매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멕시코 문화예술인 연합회의에 갔을 때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문화 침략입니다. 한 저명한 영화 감독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스페인어 노래는 안 듣고 한국어 노래만 듣습니다. 우리 영화는 안 보고 한국 드라마만 봐요. 이게 정상입니까? 멕시코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멕시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멕시코 것은 촌스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한 소설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문화예술인들은 K컬처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시인이 일어섰습니다. 제 딸이 16인데요. 방에 한국 아이돌 포스터만 가득해요. 멕시코 뮤지션 포스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멕시코 음악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그건 올드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문화단절 아닙니까? 한 화가가 거들었습니다. 제 조카는 스페인어보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요.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대요. 우리 모국어보다 외국어에 더 열정을 쏟는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그룹의 온도 차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산업계는 환영, 문화계는 공포. 멕시코 사회는 K컬처 앞에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열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이었습니다. K컬처는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직접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멕시코시티 중심가 레포르마 거리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어요.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오전인데도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대부분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입구에서 한 10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행사 때문에 온 거예요? K-팝 댄스 클래스요. 오늘 새로운 안무 배워요. 자주 와요? 일주일에 2번씩 와요. 한국어 수업도 듣고요. 일주일에 2번. 이 아이에게 한국문화원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인 외교관이었죠. 사무실엔 각종 행사 사진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최근 방문객이 엄청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2024년 대비 412% 증가했어요. 주말엔 하루 500명 이상 방문합니다. 평일에도 300명은 와요.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입니까? 한국어 강좌가 가장 인기 있고요. K-팝 댄스 클래스, 한식 요리 체험, 한복 입어보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엔 K-뷰티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원장은 저를 수업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어 초급반이었는데 학생이 30명이나 됐어요. 교실이 꽉 찼습니다. 강사는 멕시코인이었어요. 강사도 현지인을 쓰시는군요. 네, 그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한국어를 배운 멕시코인이 같은 멕시코인에게 가르치면 훨씬 공감대가 잘 형성돼요. 스페인어로 설명하면 이해도 빠르고요.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한글을 쓰고 있었어요. 발음 연습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학생들의 발음이 생각보다 정확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났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한 20대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자막으로 보면 뉘앙스를 다 못 느끼잖아요. 옆에 있던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요. 번역된 가사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한국 여행 가려고요. 한국말 할 수 있으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모두 자발적 동기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배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동기는 모두 한국 문화 콘텐츠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K-팝 댄스 클래스였습니다. 10대 학생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강사가 음악을 틀고 안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였어요. 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세를 교정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어요.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업 중간에 강사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다음 달 문화원 행사 때 공연할 곡을 정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곡 투표해 볼까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뉴진스 에타요. 르세라핌 엄포 기분. 세븐틴 손오공. 투표를 해서 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안무를 분석하고 의상을 기획하고 무대 구성을 논의했어요. 강사는 도와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걸 결정했어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원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걸요. 수업이 끝나고 원장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전략의 핵심이에요. 원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방적 전달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함께 만들면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그들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댄스 클래스 수료생들이 자기 학교나 동네에서 커버 댄스 팀을 만들어요. 그렇게 또 확산되는 겁니다. 교활하네요. 솔직한 제 말에 원장이 웃었습니다. 교활하다기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봐주세요.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직접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나요. 원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문화원 연간 예산은 100만 달러 정도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예산으로 만들어낸 파급 효과는 수십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행사를 기획하고 문화를 전파하니까요. 문화원을 나오면서 저는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쌍방향 함정. 일방적 전달 대신 함께 기획하는 전략. 다음 조사를 위해 저는 멕시코 전역의 K-팝 팬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습니다. 빼빼로데이. 한국의 과자 브랜드 롯데가 만든 마케팅 기념일이죠. 그런데 이게 멕시코에서 실제로 기념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대학 캠퍼스를 찾아갔습니다. K-팝 동아리에서 빼빼로 데이 행사를 연다고 해서요. 캠퍼스 중앙광장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빼빼로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국산 빼빼로였습니다. 빼빼로 데이가 뭔지 아세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11월 11일에 빼빼로를 주고받는 날이에요. 친구나 연인에게 주는 거죠. 숫자 1이 4개라서 빼빼로처럼 길쭉한 모양이래요. 멕시코 기념일도 아닌데 왜 기념하세요? 학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K-팝 팬이니까요. 우리한테 한국 문화는 우리 문화이기도 해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는 것처럼 빼빼로 데이도 기념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가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우리 문화이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거였어요.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겁니다. 부스에서 빼빼로를 나눠주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빼빼로는 어디서 구했어요? 한국 마트에서 샀어요. 500개 준비했는데 1시간 만에 다 떨어졌어요. 500개. 그리고 1시간 만에 소진. 이건 생각보다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추석 행사였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추석 맞이 행사를 열었는데 참가자가 300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송편 만들기, 윷놀이, 한복 입고 사진 찍기.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의 명절을 함께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영상을 봤습니다. 멕시코인들이 한복을 입고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단순히 체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추석이 뭔지 아세요? 영상 속 한 20대 남성이 인터뷰에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이죠.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요.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날이에요. 멕시코에도 사자의 날이라고 조상 기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걸 기념하면 되지 않나요? 둘 다 기념해요. 사자의 날은 멕시코 방식으로, 추석은 한국 방식으로요. 왜 하나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단지 좋아하는 문화를 즐기고 있을 뿐이었어요. 멕시코 전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선 K-팝 커버댄스 대회가 열렸는데 참가팀이 50팀이 넘었어요. 몬테레이에선 한국영화제가 개최됐고 1000명이 넘는 관객이 왔습니다. 칸쿤에선 한식 축제가 열렸고 티우아나에선 K-뷰티 박람회가 열렸어요. 멕시코 달력에 한국의 기념일과 행사가 이식되고 있었습니다. 빼빼로 데이, 추석, 한글날, 한복의 날. 이건 더 이상 외국 문화가 아니었어요. 멕시코인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쯤 되자 저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초기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연구소로 돌아와 지난 석 달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파남 콜라보, 텔레비사 드라마 포맷 변화, 식품 산업 침투, 소셜미디어, 전파력, 문화원 쌍방향 전략, 멕시코 달력에 이식된 한국 기념일.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한국이 문화교류의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문화 전파는 이랬어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원을 만들고 행사를 열고 홍보를 합니다. 일방향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구조입니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의 괴테, 인스티투트,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모두 이 모델을 따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팬들을 주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시키고 행사를 기획하게 했어요. 쌍방향이었습니다. 아니, 다방향이었죠. 중심에서 퍼지는 게 아니라 무수한 점들이 서로 연결되며 확장되는 네트워크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이미 멕시코 사회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K-팝을 일시적 유행이라고 판단했을 때 놓친 게 뭐였을까요?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외부 동력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5년, 10년 지속될 수 있는 이유였죠. 제가 파넴 콜라보를 굴복이라고 표현했을 때 놓친 게 뭐였을까요? 바로 적응과 진화였습니다.
멕시코 기업들은 한국 문화를 위협으로 본 게 아니라 기회로 봤어요. 그걸 활용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젊은 세대에게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제가 텔레비사의 드라마 문법 변화를 자존심 상실이라고 봤을 때 놓친 게 뭐였을까요? 바로 혁신과 진보였습니다. 좋은 건 배우고 흡수하는 게 창의성의 시작입니다. 텔레비사는 한국 기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멕시코 정서를 담아냈어요. 저는 한국을 문화적 변방으로 여겼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멕시코 같은 문화 강국을 흔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화 교류의 방식을 한 단계 앞서 설계하고 있었어요. 할리우드처럼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팬덤의 자발성으로 확산시키는 시스템. 유럽처럼 전통과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파트너십. 이건 문화 전파가 아니라 문화혁명이었습니다. 장관에게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론이었죠. 장관실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저는 멕시코시티 거리를 걸었습니다. 소칼로 광장에서 레포르마 거리까지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었어요. 한 카페 앞을 지나는데 K-팝이 들렸습니다. 뉴진스의 노래였어요. 옷가게에선 한국 스타일 옷을 팔고 있었고요. 쇼윈도의 한복에서 영감받은 드레스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엔 한국 라면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지하철역 광고판엔 한국 화장품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이걸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멕시코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10대 무리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아이돌 굿즈를 들고 있었고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한국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께 석 달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틀렸습니다. K-팝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K-드라마는 멕시코 방송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K-푸드는 멕시코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념일은 멕시코 달력에 이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화 침략이라고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침략은 강요된 것이지만 이건 자발적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인들은 한국 문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고 확산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문화가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만들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파트너로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 K-팝 팬 수는 3,2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5%죠. K-드라마 시청자는 1,800만 명입니다. 한국문화원 방문객은 전년 대비 412% 증가했습니다. K-컬처 관련 산업 규모는 12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K-컬처는 이미 멕시코 사회의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멕시코도 텔레노벨라로 전 세계를 석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문화를 막으려 시도하는 것.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멕시코 사회 깊숙이 뿌리내렸으니까요. 막으려 할수록 젊은 세대와의 괴리만 커질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파트너십 전략을 배우는 것. 그들이 어떻게 팬덤을 만들고 쌍방향 소통을 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우리 멕시코 문화 콘텐츠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둘째를 제안합니다. 한국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 요인은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콘텐츠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확산 시스템이었습니다. K컬처는 이제 멕시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우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전략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팬들을 주체로 만들었고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멕시코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있고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K컬처는 멕시코 문화 지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진화할 기회입니다. 마르코 로드리게스 드림.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멕시코 시티의 아침이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K-팝을 들으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K-드라마를 보며 아침을 먹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한식을 먹으려 식당을 찾고 있겠죠. 그게 지금 멕시코의 모습입니다. 한국 문화가 녹아든 멕시코. 그리고 그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르코 로드리게스입니다. 석 달 전만 해도 K-팝을 일시적 유행이라고 무시했던 연구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멕시코는 변했습니다. K컬처 때문에요. 하지만 그게 나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멕시코를 더 다채롭게, 더 역동적으로, 더 글로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한국에게 배우는 것. 그들의 파트너십 전략, 팬덤 시스템, 쌍방향 소통 방식을 연구하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멕시코 문화도 다시 한번 세계로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어때요? 대한민국 최고죠.